자, 1반, 3반, 5반, 7반 친구들 반갑습니다. 한국사 시간입니다. 자, 바로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하죠. 자, 오늘도 선생님이 어떻게든 30분 안에 30분 컷 할 수 있게 노력해 볼게요. 자, 지난 시간에는 주제 28 독립협회의 활동에 대해서 배웠었죠. 그래서 과제도 올리고, 자, 그 다음에 이 독립협회에 의해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옮겼던 아관파천 갔던 고종이 황국을 한 다음에 세웠던 국호가 대한제국인데, 오늘 이 대한제국과 그리고 이 대한제국에서 실시했던 일련의 개혁들, 광무개혁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오늘 빨리 진행해 보도록 하죠. 자, 바로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수업 들어갈게요. 자, 대한제국의 성립 볼게요. 자, 이 사진 보면은 이 고종이 1890년도에 찍었던 사진인데, 지금 의복을 보고 있으면은 조선 왕실의 왕이 입었던 의복 그대로 입고 있죠. 여기 적혀 있듯이 러시아 공사관에 있는 지금 고종의 이미지라고 생각하고 내용을 보면 되겠습니다. 자, 대한제국 성립되기 전에 일단 아관파천에 있는, 러시아 공사계에 있는 상황이니까 아관파천에 있으니까 이제 이전에 일본에 의해서 실시되었던 여러 가보개혁이든지 을미개혁 이런 것들을 없애려고 일본의 영향력을 줄이려고 노력을 하게 되죠. 잠시만요. 지금 학교에서 지금 선생님이 녹화를 하고 있어서 종이 치고 있네요. 자, 먼저 아관파천에 있던 고종은 명령을 내리죠. 먼저 단발령을 폐지하고, 단발령은 뭐죠? 을미개혁 때 이루어졌었던 이제 댕기 머리를 따거나 상투를 뚫는 그런 행위 하지 말고 머리를 자르라는 거였겠죠. 그래서 아관파천 이후에 개혁을 원상 복구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거죠. 추가로 내각제를 폐지하고, 이거는 2차 가보개혁 때 의정부의 명칭을 선생님이 내각으로 바꾸었다고 했죠. 이것은 을미개혁 때 시행되었던 개혁들을 원상 복구시키고 있는 거죠. 의정부로 다시 복구시키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거고, 이것도 지방을 원래 조선의 8도 체제에서 23부라고 하는 지방제도로 바꾸었는데, 언제? 2차 가보 때. 근데 이거를 폐지하고 13도제를, 조선만의 독특한 다시 한 번 더 지방제도를 실시하라는 13도제를 시행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죠. 자, 어쨌든 지금 아관파천 중에는 일단 일본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일본에 의해서 일본의 영향력이 많이 들어갔던 개혁들을 원상복구시키려는 고종의 노력을 알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줄은 그 정도 하면 될 거고, 내용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서는, 지금까지 나온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자, 이제부터 점점 중요한 내용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1896년에 러시아 공사관으로 가 있고, 약 1년 동안 계속해서 러시아 공사관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누가 계속 고종한테 돌아오라 그래요? 독립협회가 관으로 가 있던, 러시아 공사관으로 가 있던 고종을 환궁하라고 계속해서 요구를 하죠. 자, 그래서 고종은 1897년 다시 러시아 공사관에서 궁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여기 나와 있듯이, 교과서에 나와 있듯이, 선생님이 준 프린트에 나와 있듯이 경운궁이라는 곳으로 복귀를 하고 환궁을 하고 선포를 하는 거죠. 여기 나오죠. 러시아 공사관에서 경운궁으로 환궁한 고종. 의복의 차이도 선생님이 의미를 둬서 이렇게 사진을 두었습니다. 자, 고종은 이제 선포를 하는 거죠. 복귀를 한 다음에 이제부터 우리의 국호는 대한제국이라 선포한다라고 하면서 대한제국임을, 이제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바꾸고 대한제국임을 만방에 표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대한제국의 황제이며, 대한제국이죠. 황제가 통치하는 나라. 지금은 대한민국이죠. 대한민국은 국민에 의해서 통치가 되는 그런 나라니까 대한민국인 거고, 이때 당시는 대한제국이라고 국호를 했으며, 자신은 이 대한제국의 황제라고 칭하면서 여기 나오는 고종이 황제 즉위식을 거행한 환구단이라는 곳에서 하늘의 제산을 지내면서
제사를 지내면서 황제에 등극을 하게 되는 거죠. 환구단 명칭 정도 알아둡시다. 환구단 보면은 바로 여기 나오는 고종에 대한 제국 시대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는 연도에 이름을 붙이는 그거 황제들만 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당당히 대한제국의 황제이기 때문에 우리도 황제 연도에 이름을 붙이겠다라고 하는 연호를 제정하겠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그때 사용했던 연호가 광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97년 돌아온 고종은 대한제국을 선포를 하고 스스로 아까 보았던 환구단에서 황제로 즉위하였으며 이때부터 광무라고 하는 연호를 실시하게 됩니다. 사용하게 됩니다. 알겠죠? 그렇게 되면서 대한제국이 성립하게 된 거였어요. 자, 이때 황제에 오른 고종은 일련의 개혁을 추진하게 되는데 이 연호를 따서 그 개혁을 광무개혁이라고 합니다. 광무개혁의 내용을 한번 보죠. 일단 광무개혁의 큰 방향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아까 봤었고. 자, 광무개혁 같은 경우에는 큰 방향은 고종의 말을 한번 볼까요? 나는 대한제국의 황제로서 구본 신참의 원칙에 따라 늦더라도 우리의 힘으로 개혁하여 우리나라를 풍성하게 만들 것이다. 선생님이 이 적은 문장이 광무개혁의 모든 것이라고 보면 될 거예요. 나는 대한제국의 황제로서 황제권을 강화시키는 개혁 실시하겠다라는 의미겠죠. 그리고 구본신참, 여기 있는 거 한자 구본신참인데 구본신참의 원칙, 이 광무개혁의 원칙이 구본신참임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거 옛 구자죠. 옛날의 것을, 이거는 근본, 뿌리, 본자죠. 그러니까 옛 것을, 우리 조선의 옛 것을 근본으로 하여 그대로 몇 개는 중요한 우리의 정치 체제나 이런 것들은 근본으로 해서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새로운 신이죠. 새로운 것을 이거는 참고하겠다, 참조하겠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옛 것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이런 새로운 기술들만, 기술 과학이나 이런 것들만 참조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광무개혁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아니고 그 전에 배웠던 뭐랑 조금 비슷할까요? 동도서기랑 좀 비슷하죠. 의미가 좀 비슷해요. 구본신참과. 자, 일단 황제권을 강화시키고 그리고 기본 원칙이 구본신참이고 여기 선생님이 늦더라도라고 표시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는 급진적인 개혁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천천히 하나씩 개혁을 하겠다라는 걸 의미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개혁한다라고 한다는 거는 다른 국가의 영향력을 받거나 다른 국가의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자주적인 개혁을 하겠다는 의미가 되겠죠. 나는 대한민국 황제로서 구본신참의 원칙에 따라서 늦더라도 점진적으로 우리의 힘으로 개혁하여 자주적으로 개혁하여서 우리나라를 부강하게 만들 것이다. 부국강병 시키겠다는 거죠. 부국강병. 나라를 부유하기 위해서 대한제국은 이후에 좀 더 배우겠지만 상업을 진흥시킵니다. 알겠죠? 자, 그 말이 대한제국의 성립의 첫째 줄에 쭉 나오는 것. 3번의 광무개혁의 추진에 나오는 첫 번째 줄에 나오는 내용이 이 선생님이 설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쌤 읽어볼게요. 전제군주제를 기반으로 한 자주적 근대화, 전제군주제를 기반으로 한 자주적 근대화 운동이 광무개혁이고 그리고 이 광무개혁은 구본신참의 원칙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개혁하겠다라고 하는 개혁인 거죠. 알겠죠? 이 구본신참 잘 알아두도록 합시다. 그리고 나중에 배우겠지만 황제권을 더더욱 강화시키겠다. 이것도 좀 중요하게 보도록 하죠. 두 가지가 포인트 되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전제군주권을 강화시키겠다는 거 그리고 기본 방침이었던 구본신참 이거 두 가지 꼭 알아두고 바로 넘어가죠. 자, 그렇다면 이게 먼저 황제권 강화 부분부터 볼게요. 황제권 강화. 이 황제권 강화는 광무개혁의 정치적 분야에서 정치면에서의 개혁이 되겠습니다. 정치면에서의 개혁. 선생님 이거 필기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으니까 아이고 미안해요. 황제권 강화는 바로 광무개혁의 정치면에서의
혁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정치면에서 개혁은 궁극적으로 목적이 황제권 강화에 있다라고 보면 되는데 황제권 강화를 위해 실시했던 개혁들이 여기 나오는 원수부라고 하는 군사기구를 새로 만들고 그리고 내장원이라고 하는 재정기구를 새로 만들게 됩니다. 원수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모든 군대를 황제가 다 지고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고 황제가 국군 통수권들 모두 가지고 한다면 황제권이 강화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황제 직할기구로서 군대를 통솔하는 원수부를 두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군 통수권을 장악하게 되는 거고 그렇죠. 군수권, 군 통수권을 장악하기 위해 만든 관청이 원수부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 원수부도 황제권 강화를 위해서 설치한 기구다라고 보면 되겠고 그리고 이전에 국가의 재정을 어디로 일어난다 그랬는데 기억날까요? 가부개혁 때 탁지부로 일어난다고 했는데 이게 홍범 14조에 나오잖아요. 홍범 14조에서 모든 재정은 탁지부로 일어난다고 했는데 이 탁지부가 국가의 재정을 담당한다면 이 왕실의 재정만을 담당하는 재정기구를 신설하게 되는데 그게 내장원이 되겠습니다. 이제 국가의 재정 담당 부서와는 독립돼서 독립적인 자금을 운용을 해서 황제권을 더더욱 강화시키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 되겠죠. 알겠죠? 어쨌든 정치면에서의 개혁을 위해서 황제권 강화를 하기 위해 원수부도 설치하고 내장원도 설치를 했다라고 보면 될 테고 그리고 그 다음에 반포했던 것이 그거를 이런 황제권 강화를 문서상으로 정확히 표현하기 위해서 반포했던 것이 여기 나오는 대한국 국제 되겠습니다. 황제권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문서로 표현한 것이 대한국 국제인데 대한국 국제가 뭐냐면 일종의 여기 나오듯이 국가 운영을 하는데 국가를 운영하는 기본 원칙이라고 보면 되는데 일종의 헌법 성격의 문서예요. 헌법 성격. 선생님이 헌법 성격이라고 그랬지 헌법이라고 그랬어요? 아니라고 그랬어요? 절대 헌법은 아니에요. 입헌 군주제에서 입헌 군주제에서 헌법이란 게 군주를 보필하는 게 아니라 군주의 권한을 제한하는 거라 그랬었죠. 그런데 대한국 국제에서 군주의 권한을 제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군주권을 명확하게 명시하면서 입법, 사법, 행정 모든 권한은 군주가 가진다라고 하는 군주권이 강화된다는 것을 명시해뒀기 때문에 이런 거는 헌법이 아니었어요. 자, 대한국 국제를 한번 볼까요? 자세하게 볼게요. 여기 나오죠. 대한국 국제. 대한국 국제 보면은 여기 자주 독립 제국이다. 이건 뭐 자주 독립의 의지, 다른 나라의 영향을 받지 않겠다. 러시아, 일본 막 이런 영향 우리 기존에 기억나죠? 자, 그리고 이게 두 번째 2조가 제일 중요하죠. 만세에 걸쳐 대한민국의 정세 만세에 걸쳐 불변할 전제 정치이다. 전제 정치라는 것은 황제에 의한 황제가 통치를 하는 그런 정치 형태가 되겠습니다. 전제. 자, 그리고 3조도 중요한데 여기 나오는 조선제 대황제는 여기 나오는 대황제는 황제에 의한 통치가 전제 정치고 여기 나오는 황제는 무한한 군권, 군주권을 누린다라고 해서 여기서 대한제국 황제는 법을 만드는 입법 그리고 그 법을 행사하는 행정, 입법부, 행정부 그리고 이를 집행하는 사법부 모든 권한을 황제가 가진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여기 보면 황제는 법률도 만들 수 있고 그를 반포하고 집행하는 것도 다 황제가 하니까 대한국 국제는 자 한마디로 하면은 누구의 권한을 강조한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군주의 권한을 강화시킨 그런 법안이 되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무한 군권을 가진 군주의 권한을 강력한 군주의 권한을 명기해 놓은 그렇기 때문에 대한국 국제는 전제 군주제를 지향한다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여기 대한국 국제까지 보았습니다. 자, 정치 면에서는 황제권을 강화하려고 하면서 대한국 국제를 반포했다면 경제면에서 볼까요? 자, 경제면에서 실시했던 것이 여기 나오는 양전사업과 지게사업 되겠습니다. 이거는 경제면에서의 개혁이 되겠습니다. 광무개혁에서
자, 먼저 왜 경제적인 개혁을 해야 되는지 봅시다. 지금 상황이 되어 있죠, 상황. 상황은 선생님 적어놨는데 여기 전근대적 토지 소유 제도라고 되어 있는데 말이 조금 어렵죠. 전근대적 토지 소유 제도. 쉽게 말해서 조선시대의 토지 소유 제도는 지금처럼 명확하게 등기부 등본이 있고 땅의 주인은 무엇이며 땅의 용도는 무엇이며 땅은 어떤 용도로 만들어졌으며 밑에 재질은 어떻게 하고 건물은 지어져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이 명확히 명기되어 있는 근대적인 토지 문서가 함께 있는 그런 토지 소유 제도가 아니라 조선은 전근대적 똑같은 말이 중세적이란 거죠. 중세적으로서 그래 여기서 이 땅에서 이 산에서 저 산까지는 다 김진사 때 딱이래 라고 하는 정확하게 토지가 측량되어 있지도 않고 어림짐작으로 그리고 그 당시의 지형을 살펴가지고 지금으로 말하면 좀 대충 그렇게 토지를 나누어 가지고 여기 토지는 내 땅이다 라고만 표시해 놓은 그런 전근대적 토지 소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세금 징수도 하기 곤란하고 그렇게 따면서 국가 재정이 점점 빈약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전에 보면은 양반들이 땅을 숨기는 은결이란 거 해가지고 세금도 내지 않고 그렇게 하잖아요. 자, 그렇게 조선의 전근대적 토지 소유 제도를 바꿔야지만이 이 광무개혁을 잘 추진할 수 있겠다. 국가가 부강해지겠다라고 판단한 고종은 양전사업과 지게사업을 실시하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목적이 이 전근대적인 토지 소유를 이제는 근대적인 토지 소유 제도를 확립을 하고 여기에 따라서 세금을 징수하는 지세 제도를 확립할 의도로 여기 나오는 양전지계 사업을 실시했다라고 보면 되겠죠. 목적이 우리 프린터에 나오는 배경 그거 쓰면 될 겁니다. 자, 먼저 양전 사업과 지계 사업이 뭔지 한번 볼까요? 겁나게 쉬워요. 먼저 이 근대적인 토지 소유 제도를 확립하기 위해서 먼저 땅을 측량을 해야겠죠. 측량 사진 볼게요. 자, 이렇게 외국인 측량 기술자를 도입을 해서 이 측량하는 기구, 전문적인 기구를 이용하여 땅을 측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김씨네 땅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딱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토지를 조사하기 위해서 측량하는 양전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 양지아문이라고 하는 관청을 신설한 이후에 전국에 이렇게 측량 기사를 보내서 양전 사업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명확하게 누구 땅인지 알게 된 여기가 김씨, 여기가 서씨, 여기가 박씨, 여기가 이씨 땅을 명확하게 다 측량해서 구분을 했었죠. 그런 다음에 근대적 토지 소유제를 확립하기 위해서 여기 나오는 쉽게 말한 땅문서라고 할 수 있는 지계를 발급하게 됩니다. 토지 소유를 증명하는 문서. 이 토지의 용도는 무엇이며 토지의 면적은 얼마이며 이 소유주는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명기하는 그런 지계를 발급하게 되는데 이 지계를 발급하는 기관이 지계아문 되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양지아문을 설치해서 양전을 실시했고 여기 나오는 지계아문을 설치해서 양지아문의 결과 조사했던 토지의 지계라고 하는 땅 문서도 발급을 하게 되죠. 자, 이런 양전 지계 사업을 통해서 근대적 토지 소유권이 확립이 되려고 했는데 완료되진 않아요. 밑에 나오면 토지 소유권에 법적으로 토지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다는 걸 법적으로 확인받았고 그리고 실제 경작의 농지를 이제 국가에서는 정확하게 파악을 하게 되면서 세금도 잘 거둘 수 있게 되죠. 자, 그런데 이게 나중에 배우겠지만 러일 전쟁이 터지게 되면서 이 양전 지계 사업을 완료짓지 못하고 실패를 하고 맙니다. 일단 그래서 나중에 배우겠지만 1910년도에 정확히 말하자면 1912년부터 18년까지 실시된 토지 조사 사업 누구에 의해서? 일제에 의해서 실시되었던 토지 조사 사업으로 우리는
근대적 토지 소유권을 확립을 하게 됩니다. 이런 땅 문서 발급을 통해서. 자, 어쨌든 양전지계 사업을 통해서 일본의 도움 없이 우리도 이런 근대적 토지 소유권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했다 정도까지만 알면 되겠습니다. 자, 경제적인 광물개혁에서의 경제적인 개혁이 양전지계 사업이라면 이제는 사회면에서의 개혁을 보겠습니다. 어디에서? 광무개혁에서 사회면에서의 개혁 되겠습니다. 사회면에서의 개혁은 여기 나오듯이 여기 경제 그리고 교육이 되겠죠. 인간과 관련된 경제를 진흥하기 위해 상공업을 진흥하고 인재 양성을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아까 얘기했던 잠시만요. 큰 틀이든 우리나라를 부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상공업을 진흥해야 된다고 판단했던 대한제국의 황제 고종은 여기 나오듯이 상공업을 육성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여기 나오는 근대적인 공장들, 그전에 없었던 굴뚝 보이죠? 그전에는 없었던, 그전에는 간의 수공업 단계에서 이제는 공장제 공업이 이루어질 수 있게 대량 생산이 가능한 공장제 공업이 이루어질 수 있게 근대적인 공장을 여기저기 설립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담배 제조 공장, 성냥 재배 공장, 제조 공장 이런 게 되겠죠. 그리고 기타에서 민간 제조 회사들이 막 설립되면 지원을 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근대적인 금융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은행도 설립을 하고, 그리고 정미소라고 하는 쌀을 빻아서 정제하는 이런 정미소도 짓고 여러 가지 개혁, 상공업 진흥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게 되는데 이 상공업 진흥책을 바로 식산흥업 정책이라고 합니다. 식산의원, 산업을 진흥시키는 그런 정책을 상공업 진흥정책, 식산흥업 정책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여기 나오듯이 식산흥업을 추진을 하고, 자, 그런 다음에 여기 나오죠? 근대적인 시설들을 도입하게 됩니다. 프린터에 나오는 경의선, 철도, 서울과의 의주를 연결하는 철도 부서를 시작을 하고, 그리고 여기 전차도 볼 수 있는 거죠. 서울 시내를 옮겨 다니는 전차도 설치를 하고, 또 전화, 그리고 전등 이런 근대적인 시설들을 광무개혁 때 많이 실시를 하게 됩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제일 먼저 백열 형광등이 켜졌던 곳이 경복궁 궁궐내라는 걸 통해서도 이 당시에 근대적 시설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주정의 의지를 알 수가 있는 게 되겠죠. 알겠죠? 일단 먼저 광무개혁에서 상공업 진흥을 위해서 이런 산업진흥책을 쓴다 라고 보고 공장도 만들고 여러 가지 지원도 하는 이런 정책을 피게 되고 근대적 시설도 도입하려고 했다 라고 보면 되는데, 추가적으로 이런 상공업 진흥 정책을 하기 위해서 여기 나오죠. 식산흥업 정책을 하기 위한 이런 뒷받침을 위한 인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교육을 할 학교를 설립을 하게 되는데, 밑에 나오는 인재 양성의 상공학교, 광무학교가 그 사례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거기서 직업교육을 직접적으로 시키는 거죠. 이렇게 상공업 진흥을 위해서 이런 산업 실업학교를 만들기도 하지만, 그리고 그렇지만은 또 조선은 여기 나오듯이 선생님이 잠시만요. 우리의 힘으로 개혁하겠다. 그리고 무슨 원칙으로? 구본신참의 원칙으로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자, 교육도 구본신참의 원칙에 따라서 기존에 전통적인 우리가 배우던 유학, 교육 이런 거 버리지 않고 그대로 강화하면서 여기 추가적으로 상공업 진흥을 위한 실업학교들을 많이 세운다 정도까지만 알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만 일단 보고, 먼저 우리는 지금까지 좀 복습을 하면은 정치적으로는 황제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원수부 내장원을 설치를 한다든지 하는 이런 정책을 실시를 했었고, 그리고 이런 황제권 강화 의지를 문서로 표현한 것이 대한국 국제다라고 보면 되겠고, 이게 정치면의 개혁이었다면 경제적으로는 여기 나오듯이 근대적 토지 소유권을 확립하기 위해서 양전 지계 사업을 실시를 한다. 양전 사업은 토지 조사를 하는 거고, 지계는 그 조사한 땅에 대한 땅 문서를 발급하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고, 그리고 사회면에서는
나라가 부강해지기 위해서는 상공업진흥, 상업진흥이 필수적인데 그렇기 위해서 일단은 공업, 산업이 부흥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산흥업 정책을 피게 되면서 근대적인 공장도 설립하고 은행도 만들고 정미소 이런 것도 만들게 된다라고 보면 되겠고 또한 근대적인 시설을 도입해서 전차, 전기, 전등 이런 것들도 들어오게 하면서 선생님이 얘기했던 경의선 철도까지 부설을 하게 되는 그런 단계까지 이어지게 된다. 그리고 이 상공업 진흥을 위해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나라에서는 실업학교들을 만들게 된다. 여기 나오는 상공학교, 광무학교가 그런 실업학교의 사례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일단 오늘은 광무개혁 배웠어요. 죄송해요. 자, 광무개혁 할 때 마지막에 의와 한계 이것 좀 정확하게 봐두는 게 좋을 거예요. 의와 한계 선생님이 만약에 주관식의 시험 문제 낼 때 광무개혁의 한계를 쓰시오 라고 이렇게 낼 수도 있겠죠. 자, 밑에 보면은 옆에 보면은 그림이 나오는데 지금 어떤 그림일까요? 이거는 누구를 표현한 그림일까요? 러시아를 표현한 그런 그림이고 이거는 일본을 표현해서 지금 일본과 러시아가 줄다리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 줄을 뚫뚫뚫뚫 감고 있는 사람은 바로 조선인이 되겠습니다. 이 말은 즉슨 조선을 두고 지금 일본과 러시아가 팽팽히 줄다리기 중인데 이들의 줄다리기로 우리는 점점 살기가 힘들어지던 그 당시를 알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선생님이 왜 했냐? 어쨌든 청일전쟁 이후에 청일전쟁 1894년이죠. 청일전쟁 이후에 맺은 시모노세키 조약이 있었고 이 시모노세키 조약을 저지하기 위해서 여기서 뭐 리순 다렌과 같은 랴오둥 반도를 일본이 차지하려고 하니까 러시아가 간섭을 한다 그랬죠. 하지만 혼자 하지 않고 프랑스, 독일을 끌어들여서 삼국 간섭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렇게 서로 일본과 러시아가 서로 눈치 싸움 중에 어느 한 나라도 우리나라를 직접적으로 관여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실시했던 개혁이 광무개혁 되겠습니다. 알겠죠? 지금 러시아와 일본이 팽팽하게 줄다리기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직접적으로 어느 한 나라가 우리나라를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적으로 개혁을 할 수 있었다고 해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세계적 외교 상황에서 자 그리고 우리가 알고 좀 이따 배울 텐데 이 대한제국 시기에 1904년에 결국에는 이런 삼국 간섭 등 러시아와 일본 간의 세력 다툼이 1904년 러일 전쟁이 터지게 되면서 세력 균형이 깨지게 되죠. 결국에는 러시아가 패배하고 일본이 승리를 하게 되면서 조선에 대한 일본의 영향력은 점점 커지게 되는 거죠. 알겠죠? 그렇게 되면서 개혁은 중단이 되게 되는 거고 1904년에 러일 전쟁이 그리고 끝나는 건 1905년에 끝나거든요. 자, 어쨌든 이 당시 때 개혁이 되게 되는 것도 다 이런 세계사적 분위기가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의와 한계 되는데 이 말은 프린터에 문장으로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열강의 세력 균형을 배경으로 추진된 근대적 개혁이다 라는 게 의고 그리고 한계로서 러일 전쟁이 터지면서 세력 균형이 깨지면서 개혁이 중단되었다. 이게 한계가 되겠죠. 자, 1분 30초 남았는데 금방 끝낼게요. 대한제국의 외교 활동으로서 대한제국은 이제 황제 국가로서 이제는 청나라의 속국이 아니다. 속국 아니고 종주국에서 우리는 너희들 주인을 모시는 종이 아니다 라고 하는 선언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1번 대한제국의 외교 활동으로서 청과 대등왕 입장에서 통상조약을 1899년에 체결을 하게 되는데 이걸 한청 통상조약이라고 합니다. 이전에 1882년도에 맺었던 선생님이 다 외우라고 하지 않았던 수륙 있었죠. 수륙. 조청상민 수륙 무역장정에서는 우리나라는
청을 황제국으로 모신다. 우리는 청의 속국이다. 이런 규정이 있었다면 99년에 대한제국을 선포한 이후에 맺은 한청 동상조에게는 우리나라는 청나라와 대등한 입장을 표시하였다라고 보면 되겠고, 그리고 세계에서 대한제국을 독립된 자주국가로 나타내기 위해서 만국 우편연합에 가입하거나, 그리고 국제적십자사에 가입하고, 그리고 엑스포라고 불리는 파리 만국 박람회에도 대한제국 대표를 보내게 되는 그런 당당한 국가로서 자리 잡기 위해 노력했던 대한제국의 외교활동도 있겠습니다. 프린터 보면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선생님 따로 필기하지 않을게요. 자, 오늘은 어떻게 대한제국이 만들어졌으며 대한제국의 개혁 내용은 무엇이며 짝짝짝 다 배웠고, 그리고 의의와 한계, 마지막으로 외교활동까지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오늘도 30분 딱 들어갑니다. 너무너무 수고했고요. 지금 오늘 과제는 뭐 할 거냐면, 자, 광무개혁에서 경제면에서의 개혁을 위해서 만들었던 관청이 2개가 있어요. 선생님 수업 시간에 얘기했는데. 관청이 2개 있어요. 프린트에 나와 있고 98년에 만들어진 관청이 하나가 있고 1901년에 만들어진 관청이 있는데 각각 무엇인지 하나 2개만 딱 적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98년에 만들어진 관청 하나, 1901년에 이건 연도는 몰라도 돼요. 관청을 뭐뭐 만들었는지만 알면 될 거예요. 알겠죠?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수고 많이 했습니다.